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사실 뭔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눈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딱히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뭐 또 보면서 하면 계속 쳐다봐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초기 화면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연 연출을 하니까 특히나 이 대중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질문,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문화의 시대나 문화의 세계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뭐 정보화의 시대요, 뭐 소통의 시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화든 소통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그건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문화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전 시대는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 시대가 문화적으로 특별한 시대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명히 가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혹은 저는 이 시대에, 이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 우리 지금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문화의 시대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과연 한 시대를 문화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문화가 뭐죠? 문화가 뭐냐는 질문을 하면 흥미롭게도 대부분 정면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 자세가 이래요. 여기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항상 이쯤 어디예요. 그건 아주 유의미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눈높이에 있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쪽에 있다고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저 멀리서 반짝반짝거리는 무엇,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문화와 예술을 같이 놓고 생각했을 때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예술이 문화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개인으로서의 어떤 문화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문화적 필요나 혹은 요구들을 소비하거나 생산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단지 몇몇 사람들 혹은 특정 계층 혹은 특정 부류만이 그 문화적인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술 행위를 즐기면서 살았던 오랜 시절이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문화인이다,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사람이 문화적으로 참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저 사람은 공연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문화적으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런 예술까지를 문화의 영역 안에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해 문화 전체가 예술 그 이상의 무엇 혹은 예술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이 붙어서 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죠. 뭐가 있을까요? 문화라는 것을 붙여서 어색한 단어. 방송, 문화. 안 어색하죠. 음식, 문화. 하나도 안 어색하죠. 패션, 문화. 다 안 어색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문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삶의 총체적인 것들을 다 문화라고 이해하더라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왠지 그게 멋져 보여서 혹은 왠지 그게 아름답거나 혹은 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문화로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이런 예를 들어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혹은 규명하느냐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내가 타인과의 관계 혹은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궤적이 달라지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가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왜? 보통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만나서 저 사람이나 저 남자나 저 여자를 계속해서 만나도 될지를 판단하는 데는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총체적으로 스캔이 쫙 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그 다음 약속을 잡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예의상
벌어주는 시간 혹은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를 찾는 시간이 되는데 그 절체절명의 시기, 다시 말해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던 그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그나 혹은 그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소개팅이나 미팅에서 만난 사람 있습니까?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저런. 왜 없는지 잘 모르겠죠. 예, 저는 알 것 같은데. 웃자고 하는 진담이고요. 기분 상해도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빨리 찾아야만 상대가 나에게 지루함을 느끼기 전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남자친구를 아직 못 구하셨다는 이분에게 그래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래요? 예를 들어 당신하고 나하고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어요. 예?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딱 만나는데 자, 나한테 내가 마음에 들어, 비극적으로. 어떻게 본인을 설명하겠습니까? 가만히 그러고 웃으면서 있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저의 취미생활이란지 뭐 그런. 처음 사람 만나는데 저는 취미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짧고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곧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 일상적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간단해요.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내가 어떤 책을 읽는지, 혹은 내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 혹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코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데, 혹은 살고 있는데, 그리고 문화는 결코 멀리 있는 혹은 몇몇 예술적 장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인데, 그 대중으로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문화적 특징 혹은 문화적 본질은 무엇에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중문화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의 본질은 뭘까요, 그러면? 대중문화의 본질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 음악으로 얘기하자면 수많은 걸그룹들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수준 높은 음악성? 왜 웃어요? 이거 상당히 불쾌한 웃음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기존의 음악 체계나 화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와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뉴 트렌드의 음악적 지향? 이런 걸까요? 물론 저는 아이돌 그룹이나 혹은 그 걸그룹들 음악에 대해서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짚고자 하는 것은 대중문화의 본질이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소녀시대나 걸그룹에 열광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그런 음악적 수준 높은 음악적 취향도 있긴 있겠지만 드물게 거의 대부분은 그들이 보여주는 관능적이고 혹은 선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대중문화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는 선정적이다. 그리고 대중문화는 관능에 약하다. 그것들을 추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소녀시대가 버선을 신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한복을 입고 쪽두리를 쓰고 상상했구나. 그랬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열광할 수 있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자, 선정성. 그것은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유행에 민감하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바로 저항성입니다. 저항성. 대중문화에는 본능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항성이다. 라는 것이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저는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 본질 때문에 어쩌면 저는 계속 그러한 공연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중문화의 저항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를 따지면 우리가 선정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혹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정적 욕망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대중문화는 저항적이어야 한다. 뭔가 그 문화 자체를 혹은 나를 누르고 있는 혹은 나를 누르려고 하는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나 혹은 저항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문화가 그래야 돼.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얘기만 하면 되지. 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꽤 많다고도 생각해요. 대중문화의 저항성은 오랜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리고 이전 시대에도 분명히 확인됐던 겁니다. 왜? 대중문화는 그 시작부터가 애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중의 문화라는 것은. 왜? 우리가 대중으로 살기 시작했던 것은 그리 오랜 역사가 아니죠. 대중이란 말의 출현 자체가 18세기 후반이나 돼야 나오는 말이죠. 그 이전에는 그렇다면 대중이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중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생각들 혹은 다른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대중의 존재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건 제 견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우리들은 분명히 있었으나 그들이 즐겼던 문화라는 것 혹은 그들이 즐겼던 삶이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거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 시대의 위정자들의 문화이거나 혹은 권력계층의 문화이거나 혹은 지배계급의 문화였지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남아있죠. 그 이야기는 그것은 기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질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시절의 대중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 하나의 대중이 한 명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얻게 되면서 그리고 그 권리, 결국 참정권이라는 건 되게 간단하죠. 내가 나의 삶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거죠. 내가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한 명의 대중으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느꼈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기록해 나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게 되면서부터 대중의 문화라는 것은 생겼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치열한 저항의 역사, 지배계급 혹은 권력계급과의 치열한 저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어낸 것은 잠깐의 승리이거나 혹은 혁명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질곡의 역사가 있긴 했지만 우리의 문화에는 분명히 그러한 저항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명의 대중으로서 자각하고 우리의 자각이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냈던 바로 그 시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가장 크게는 1969년에 있었던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있는 공연의 대부분의 연출의 어떤 모티브도 사실은 그쪽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벌어졌던 이 페스티벌은 그 당시 인원으로 60만 명 정도가 모였었죠. 정말 당대의 쟁쟁한 가수들 그리고 또 수많은 뮤지션들 그 자리에 모여서 3일 동안 노래를 했지만 사실은 그 노래를 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러한 컨셉의 공연에 60만 명 가까운 그 당시에 젊은 세대가 모였다는 것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를테면 반전운동이라든지 혹은 이른바 히피즘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정서 이런 것들도 그들을 그 자리에 모은 큰 동기가 되겠지만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 외치고 노래 불렀고 생각했던 것들 혹은 주장했던 것들 중에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 이전 해에 있었던 그 68혁명에서 부르짖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슬로건들 중에 가장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둬야 될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 혹은 우리를 누리려는 것들 모든 금지하는 것들 그 모든 금지하는 것들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 그 68혁명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었고요. 바로 그 슬로건이 그 이듬해에 열렸던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대중문화의 역사를 다시 한번 단지 소비와 퇴폐 혹은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역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대중문화 안에 숨어져 있는 그리고 그 뿌리 깊은 곳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 저항성을 확인시켜줬던 그런 자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공연기 연출가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를테면 계속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공연만을 만들어서 사람들 혹은 나 스스로의 어떤 위안을 얻거나 혹은 삼고 사는 것이 어떤 순간에 이르러서는 이것만이 전부이지 않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항성, 대중문화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저항성을 모티브로 한 공연들을 만들어내고 싶었고요. 그것이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공연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대강 사업 반대 공연, 최근에는 나는 꿈수다 공연까지 만들게 됐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만드는 것은 어떤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객들이 이것을 보러 올 것이라는 확신이고요. 하나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창작자로서 내가 만들어내는 작품에 대한 확신이 두 가지인데요. 전자와 후자가 같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후자만 얻게 되면 그건 상업적 성공이지 예술적 성공이나 작품으로서의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반대로 전자만 남아있고 후자, 다시 말해 관객들이 오지 않는다면 예술적으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공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연출가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중문화 안에 있는 여러 성격 중에 저항성에 집중하고 그것을 컨텐츠로 만들어냈을 때 우드스탁에 60만 명이 모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의 대중들도 그러한 저항성에 주목하고 함께 설득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공연 연출가, 여기 있듯이 불세출의 공연 연출가가 지금 불세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문화 안에서 문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대중문화라는 것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저항성을 모티브로 하는 그러한 공연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또 그 공연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 문화적 저항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풍부한 대중문화, 우리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